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공법 기본 강의 7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총 몇 주차 강의로 이루어지죠? 총 9개 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 9, 36, 36강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오늘이 7주차.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앞으로 2번 더 하면 이 부동산 공법 기본 강의가 다 끝나도록 합니다. 자, 힘내서 또 가도록 하죠. 오늘 강의 브리핑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보니까 간단합니다.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걸 일종의 저의 좌우명 비슷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하고 요 말하고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죠. 자, 여기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건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옛날에 어떤 인터뷰를 봤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조치훈 선생님이라고 일본에서 바둑을 두시는 분 있죠. 한국인. 그분이 바둑을 두시면서 그때 일본의 3대 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바둑이 두는 것 중에 3개가 있는데 그걸 3대 기전이라고 하고 그 중에 진짜 3개가 있는데 그 3대 기전을 전부 다 석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3대 기전을 전부 다 석권하고 나서 그때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었습니다. 조치훈 선생님, 당신께서는 이 바둑을 둘 때 어떤 마음으로 두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그랬습니다. 나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뭘 건다? 목숨을 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머릿속에서 뭔가 한 대 띵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 저런 자세가 무슨 자세다? 바로 프로의 자세다 이겁니다. 자기가 바둑을 두는 한 수 한 수에다 뭘 둔다? 목숨을 걸고 둔답니다.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을 쫙 찌르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맞아, 프로는 저런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프로는 매사에 뭐자? 목숨을 걸고 하라. 이게 프로다운 자세다. 그럼 그러다 진짜 뒤지면 어떻게 될까? 예, 저는 그래도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프로가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 죽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 죽을 때 그런 자세로 죽는다. 멋진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날다리는 뭔다? 매사에 뭐만 된다? 핑계만 댑니다. 왜 이거 못했니? 이러이래서 못했어요. 왜 저거 안 했니? 저러저래서 못했어요. 맨날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그게 날라리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는 뭐한다? 어차피 이왕 시작한 거 시험 끝내자. 뭐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시험, 이거 별로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하는 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게 꼭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하고 나면 후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만큼은 다 했잖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그 정도 하면 그게 바로 무슨 자세다? 목숨을 걸고 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고 후회가 없다. 그런 자세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하고 날라리는 뭔다? 매사에 핑계만 댑니다. 그러니까 날라리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프로 수험생인지 아니면 날라리 수험생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강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은 뭐 나가죠? 바로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건축법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기 칠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오기 전에 어떤 분께서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오늘 글 올린 걸 봤어요. 그래서 질문에 교수 질문란 있죠? 거기 올랐는데 예, 잘못된 게 있습니다. 바로 기본 강의 몇 주차? 2주차 강의에 보면 바로 평가 시험 문제 있죠? 그 평가 시험 문제 중에서 9번 시험 문제 보면 정답이 잘못됐습니다. 자, 문제가 뭐다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시행령상 기준은 몇 퍼센트 이하다. 그래서 몇 퍼센트 이하라고 이렇게 괄호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21개 용도지역마다 서로 다르다. 자, 국토의 개미 이거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하로 지라고 21개 용도지역마다 이게 정해져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하죠? 40% 이하입니다. 건폐율은 용적률은 몇 퍼센트다? 그건 80%라 100% 이하입니다. 원래는 관리지역은 얼마죠? 원래 관리지역은 80이 맞아요. 관농자 지역은 용적률 80% 이하인데 관농자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80이 아니라 100%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100% 이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보면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라고 되어 있는 걸 몇 퍼센트로 고칠 것? 100% 이하로 이거 고쳐주십사라는 게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정이 될 내용이라는 거, 이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건축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건축법은 크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어 정의입니다. 이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가 우리 부동산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들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용어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제에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용어들이 쭈루룩 우리 기본서에 보면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 중요한 용어들은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용어들이 나올 것이고, 일단 용어 정의가 끝나면 뭐가 나온단다? 여기 건축물에 건축과 관련된 거 들어가기 전에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이다. 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무슨 행위를 한단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행위를 할 때? 건축 행위라는 걸 할 때 건축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야. 건축 행위라는 걸 할 때 건축법이 적용된다. 또 대수선 행위를 할 때도 건축법이 적용되고, 또 리모델링이라는 행위를 할 때도 그때도 건축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할 때도 건축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중에 건축 행위는 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건축이라는 행위에는 다시 몇 가지 있다? 5가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요 5가지만 뭐라고 부른다? 건축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5가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럼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지 그게 건축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건축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시오라고 시험 문제 냈어. 그래갖고 몇 개를 갖다 박스 속에 다 쭉 열고 해놓고 그게 어떤 건 신축도 있고 어떤 건 개축도 있고 어떤 건 이전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었거든요. 그런 5가지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행위니까? 건축행위니까. 그래서 건축행위는 5가지가 있고 그 세부적인 예를 들어놓고 그게 골라라 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은 건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건 건축하고 다른다는 얘기죠. 이건 건축법들이 적용되는 행위는 4가지가 있고 그중에 건축에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대수선은 또 몇 가지가 있다? 원래는 9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2018년 4월 달에 가서 뭐가 문제가 된다? 여기 미관지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미관지구라는 게 2018년 4월 달 가면 이게 폐지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빨갛게 이렇게 여기 이거 별표 비슷하게 하나 해놨는데 요거는 옛날에 미관지구 안에서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4월 달에 가서는 폐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범위에서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그건 그냥 빼놓고 나머지만 내기, 보지, 방주, 담아. 뭔지 모르겠어. 그냥 담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론 내기, 보지, 방주, 담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내기, 보지, 방주, 담아. 뭔지 모르 담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내기, 보지, 방주, 담아. 이렇게 일단 정리하죠. 그럼 리모델링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너무 세월이 흘러서 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뭐하자? 일부 증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여기 일부 또 뭐 들어가야 되냐? 여기 개축하는 것이 이번에 6월 달부터 새로 신설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에는 증축이나 대수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도 들어간다? 개축이라는 거. 리모델링엔 개축도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게 2018년 6월 달부터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2018년 6월 달부터는 새로 개정돼서 시행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는 몇 가지 행위했다? 노블레가 된 건축물을 일부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이 3가지 행위를 다시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하는 이 3가지 방법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증축하는 거, 두 번째는 개축하는 거, 세 번째는 대수선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3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 그렇게만 일단 정리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를 개축이라는 걸 이 사이에다 끼워 넣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A라는 용도로 쓰고 있던 건축물을 B라는 용도로 바꿔 쓰자. 이게 용도 변경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여기 뭐랬다? 우리 가르치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이라는 용도로 썼었는데 내일부터는 뭐로 쓴다? 나이트클럽으로 쓰자. 그럼 학원이라는 용도에서 나이트클럽이라는 용도로 용도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럼 용도 변경할 때 어떤 때는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신고만 하고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요 학원이라고 되는 걸 이걸 나이트클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그냥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만 해도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더라. 어떤 것들을 용도 변경할 때는 어떨 때는 허가받고 용도 변경할 것, 어떨 때는 신고만 할 것, 어떨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만 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이런 세 가지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들이 있더라. 자, 요까지가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본론 내용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건축물에 건축에 관한 게 첫 번째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축법의 핵심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 건축법에서 7문제가 출제되는데 7문제 중에서 통상 여기 앞에 용어와 관련된 용어 정리하고 요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여기까지 합쳐서 용어 정리 여기서 합쳐서 통상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돼서 통상 2문제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7문제 중에 과반에 속하는 게 바로 용어 정의, 그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들, 그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여기서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나머지 뒷부분에서 나머지 이 내용들에서 나머지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따라서 건축법의 내용이 너무 벅차면 어디를 위주로 한다? 건축물의 건축까지는 반드시 공부하고 뒷부분은 벅차면은 좀 생략할 수도 있다. 앞에서만 일단 4문제 중에 3문제 맞고 뒤에 있는 4문제 중에 3문제 중에서 하나 찍어서 뭐 맞추면 뭐 4문제 정도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무리를 할 때는 앞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뒷부분을 좀 소홀히 해도 될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건축물의 건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원래는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뭐 받고 하라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축 허가를 받고 하라. 핵심은 요 건축 허가예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여기다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짓는데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더냐? 교수님, 제가 이런 땅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요. 또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다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요? 토지주가 자기가 거기다 무슨 건물을 짓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건 어디 들어가 말죠? 국토의 개미 임해관한 분들에서 나오는 뭐에 관한 게 나왔죠? 용도지역. 이게 핵심입니다.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자 그랬었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 밖에 각종 용도지구에서 이런 건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라는 또 일부 제한들이 있지만 그건 변론을 하고 일단은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그걸 누가 일일이 다 외우고 있습니까? 못 외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한테 물어도 되지만 나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찾아가라는 얘기야? 허가권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청이든 구청이든 여기 또는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땅 건축물을 지려고 하는데 너 저가 건축할 수 있는지요? 또는 이런 규모로 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한지요? 라는 걸 결정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허용되는지 여부에서 그 결정을 알려달라고 신청하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 사전결정 신청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즉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이 허용되는지 이런 규모로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미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이걸 사전결정 신청제도라고 하죠. 그럼 허가권자가 그 신청을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봅니다. 그래 여기다 이런 걸 지을 수 있어? 없어? 판단이 되죠. 그럼 지을 수 있어? 라고 결정을 통지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 사전결정을 통지받았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건축 허가라는 걸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건축 허가의 중요한 건 뭐죠? 누구한테 허가 받을래? 허가권자가 나와야 될 겁니다. 건축물 짓는 규모에 따라서 허가권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허가 받을래? 허가권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허가 절차들도 나올 것이고 또 이러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등등
허가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들은 반드시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부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받고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해도 됐다? 건축 신고라는 것만 해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일부 경미한 건축 행위 같은 건 뭐만으로 할 수 있다? 건축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허가 받았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죠? 허가 받은 대로 신고한 대로 이제는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 지금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라는 걸 뭐라죠? 착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착공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신고라는 걸 해야 되죠. 착공 신고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럼 착공 신고했으면 뭐 한다?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하는 걸 뭐란다? 시공. 시공이 공사를 시행한다는 뜻이야. 시공, 공사를 시행한다. 시공, 예, 공사합니다. 또 이 사람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누굴 지정한다? 감독하는 자를 지정합니다. 이 감독하는 자를 뭐란다? 감리자.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그걸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걸 지정해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서 감리자는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가 시장군수들이 하는 예외도 있어. 그럼 원칙은 감리자는 누가 지정한다? 건축주가 지정하죠. 왜냐면 내 건물 짓는 건데 내가 설계도면 같은 걸 잘 몰라요. 건축사가 설계한 그 설계도면 같은 것들이 그림만 보면 이게 무슨 암호 같은 그려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잘 모르죠. 따라서 정말로 이 설계 허가받은 대로 설계도면대로 건축하라는지 시공자가 제대로 하는지 이거 모르면 그때는 나중에 낭패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다시 감독하는 자를 지정하는데 그걸 누구를 한다? 감리자라는 걸 지정해서 그 자가 감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다?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받는 걸 여기서 뭘 한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법에 보면요, 어떠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 같은 게 다 끝났으면 제대로 했는지 검사받는 절차는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법이든지. 자,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유기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개발행위 했었죠. 첫째는 무슨 개발행위? 공적 개발행위로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이 있었죠. 그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걸 한마디로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시설이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리라 그랬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드리는 방법이 있었잖아.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공적 개발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럼 그런 개발행위가 다 끝나면 그때는 뭐 받는다? 준공검사 받는다. 거기서는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개발행위 있었죠.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사적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합니다. 그럼 허가받고 그런 사적 개발행위가 다 끝났다? 그때도 준공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따라서 국토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든 또는 개발행위든 허가받고 하는 개발행위들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뭘 받는다? 준공검사라는 걸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때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개발행위 6가지 중에서 준공검사 안 받을 때는 예외적인 것들은 있어요. 어쨌든 일부는 준공검사 안 받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준공검사라는 걸 받는다. 자,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죠.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그때도 이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데 그때도 뭐라고 한다? 역시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때도 준공검사를 용어를 씁니다. 반면에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받는데요? 준공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한다 라고 됐습니다. 그때는 준공검사라고 하지 않고 준공인가를 받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정비법에서는 준공인가를 말을 쓰죠. 자, 반면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 한다? 건축행위가 다 끝났다?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 여기는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말을 쓰지 않고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우리 주택법 있잖아요. 주택법에서도 주택을 다 지었습니다. 주택을 다 지었다 또는 대지주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라 하느냐? 사용 검사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가 다 끝나면 건축 허가 받은 대로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는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이나 대주사항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사용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공법에 나오는 우리 이 개발의 유학 관련돼서는 어떤 때는 준공검사 받아요. 어떤 때는 준공인가 받아요. 어떤 때는 사용 승인 받아요. 어떤 때는 사용검사를 받는다. 법이 고지랄로 내용에 다 똑같은 건데 사실은 개발이나 공사가 끝나고 이제 제대로 했는지 그거 검사받는 절차인데 이게 법마다 용어들을 다르게 쓴다는 것. 그럼 왜 그렇게 다르게 쓸까? 하나로 통일하면 좋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좋죠. 근데 사람 이름이 다 다르듯이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따로 용어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용어들을 곧담시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이 다 끝났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게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 두 번째,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라는 내용이 또 건축법의 본론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뭐죠? 건축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준공돼서 완공이 됐습니다.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건물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 잘못해가지고 뭐죠? 붕괴돼 버린다. 심각해지는 겁니다. 유지관리 책임이라는 거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정기 점검이라는 것도 실시해야 되고 또 건축물 대장이다. 이걸 기록해가지고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걸 거기다 기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건축물의 유지와 관련하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고 했죠. 자, 이건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건축물은 뭐랑 접해야 된다? 도로랑 접하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대지를 뭐라 부른다? 맹지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질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맹지란 도로랑 접하지 못한 땅이고 거기는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얘기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는 도로와 접해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때 도로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대지라는 게 무엇이냐 관련된 것들은 용어적에서 나올 것이고 중요한 건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이 대지는 도로랑 일정 규모로 접해 있어야 되고 거기다 건축물 짓는 건 어떻게 짓 것이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첫째, 대지는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축물을 잘 지으면 뭡니까? 대지가 저 늪지대 같은 데다 그냥 건물 지었습니다. 가끔가다 건물이 뭐죠? 45도로 기울어지는 피사의 아파트도 있다 그랬었죠. 피사의 사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디다 지었어? 밑에 바닥이 무슨 지역인데 무른 지역들 예를 들면 거기 삶, 모래 같은 것만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 그냥 건물 지어버리면 나중에 뭔다?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안 된다. 대지는 첫째 안전해야 될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에다가는 뭐 된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걸칠 때는 나무를 심어라. 조경할 것. 그래서 대지는 안전해야 된다. 대지는 조경을 해야 된다. 또 대지에는 뭐도 만든다? 공개공지라는 것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공지라는 건 뭐냐? 자, 어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답니다. 그럼 큰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 대지에 사람들이 그 건축물에 찾아왔다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라는 걸 대지 안에다 설치해 주는데 그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걸 뭐라 부른다?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는 걸 거기다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지는 첫째 안전할 것, 두 번째 조경을 할 것, 세 번째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것 이런 내용들이죠. 자, 두 번째 그럼 도로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돼서는 뭐 된다? 일정 너비 이상 돼야지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는 무슨 관계다? 당연히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는 어떤 게 있더냐? 그래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로하고 대지하고 접하는 선에다 바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일정 거리를 더 띄워서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더 대지 안으로 후퇴해서 더 밀려나가지고 건물을 도로로부터 좀 띄어서 지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띄우는 이 거리를 뭐란다? 그걸 건축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건축선에 따라서 건물 짓는 게 도로에다 바짝 붙여 짓지 못하고 그 대지로부터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워서 대지 이 뒤로다가 건물 짓도록 하는 이런 건축선에 관련된 것들 이게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 관련돼서 쭉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게 있죠. 여기가 가장 건축법에서 잡다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상당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거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세부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뭐 무슨 건축을 전문으로 할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는 건축물을 중개하는 자지 전문으로 짓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세부적인 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건축물엔 구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건축물 대지만 안전한 게 아닙니다. 대지만 안전한 것 같고는 안전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 현착해 줬습니다. 뭐 한다? 핑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구조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설비 같은 걸 갖춰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그랬는데 이 지역지구라는 건 우리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각종 법률에서 나오는 지역지구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 가도 뭐가 있었죠?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죠? 산지관리법에 가면 포전산지라는 것도 있고 여치 일정한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등을 다 묶어서 그런 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 지을 때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는 그런 제한이 있었죠. 그걸 한마디로 면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건축물 지을 때 연면적은 얼마 이하로 줘야 되고 그때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만 가능하고 등등 그런 면적을 제한하는 게 일정한 지역이나 지구 안에다 건축물 짓는 면적, 네 멋대로 크게 하지 말고 일정 규모 이하로 자라 면적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두 번째, 높이 제한도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그 일정한 지역이나 지구에다 건물 짓을 때 너무 높게 짓지 말라. 또 일조권 확보와 관련된 이런 내용에서 그런 일조권 확보와 관련해서 건물을 너무 높게 짓지 못하도록 그런 높이 제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나오고 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것은 건축물 짓는 걸 일부 건축법에 있는 제한을 완화시켜 줍니다. 건물 조금 더 크게 짓게 해도 좋다. 그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들 또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역, 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라는 그런 제한들이 쭉 드러나오죠. 더 나가서 건축협정이라는 것도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 났었고 재작년도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최근에 연속 2년 동안 출제된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시험 문제 났었는데 사실은 건축협정 제도가 만들어진 건 이제 3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벌써 시험이 2번이나 났습니다. 그럼 건축협정 뭐더냐? 자, 어떤 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대지 안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대지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들끼리 서로 건축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토지 소유자하고 B라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건축물 짓는 걸 그걸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물을 짓는 얘기입니다. 2개의 대지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해가지고 거기다 건축물을 져서 이용하는 걸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따로따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로 져가지고 이제 그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하나의 건축물 짓고 거기다 적용하는 것도 각각 대지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2개 합쳐진 대지에다 우리 법적으로 정해진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하는 것도 2개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적용하고 또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지하에다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각각 대지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하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같이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도 되는 등등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하나의 대지에다 각각 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로 봐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건축물을 짓도록 하면 지금 각각 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작은 토지들,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건물 짓는 게 좀 힘들어요. 그때는 합쳐버리면 큰 땅이 되잖아. 그래서 건물 짓면 주차장 공간도 서로 확보하기가 서로 편리하고 이렇게 짓는 걸 무슨 협정을 한다? 건축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런 내용들. 마지막 이행강제금. 이건 뭘까요? 건축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제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이거는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있지만 건축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이런 건 허가받고 자라, 저런 건 신고하고 자라. 그게 건축허가, 건축신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제한을 뭐 하는 자가 있다? 위반해서 건축물을 짓는 자가 있죠. 그럼 위반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뭘 내립니까?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런 불법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법에 안 맞는 건 불법이죠. 이거 철거하라. 이만큼은 뜯어내라. 라고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원상회복 면역을 이행하더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원래는 뭐부터 하죠? 행정 대집행위 대상입니다. 행정 대집행위라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강제 철거할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강제 철거하려면요. 그 토지 건축물 소유자하고 이 집행하는 행정청하고 부딪혀요. 철거 용역반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같은 걸 철거할 때 보십시오. 뭐가 날아다닙니까? 짱돌 날아다녀요. 화염병 날아다녀요. 완전히 전쟁터 돼버립니다. 어차피 무허가 건축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철거당해서 그냥 길거리로 내앉게 되면 이 추운 엄동설안에 또 얼어 뒤지나 여기서 싸우다 뒤지나 뒤지는 건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얼어 뒤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마지막 최후까지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철거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하는 것 대신에 뭐부터 하더냐? 일단 금전적 부담을 시킵니다. 당신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라고 철거 명령 내리고 그때까지도 이거 원사회복 안 하면 그때는 뭐겠다?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얼마를 부과시키겠다라고 사전에 계고부터 하고 그렇게 계고를 했는데도 철거 안 하면 그때는 진짜 금전적 부과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전적 부담을 당하면 뭐 되죠? 그 원서 묵시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이걸 부과하는 걸 뭐란다? 이행 강제금 부과라고 한단다 라는 이런 내용들까지가 바로 무슨 내용? 건축법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건축법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용어들과 관련된 것들이 쫙 나올 겁니다. 그 중에 건축법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용어는 사실 건축물부터 봐도 괜찮아. 그런데 건축물을 지으려면 뭐가 써야 된다? 대지라는 게 써야 됩니다. 그럼 대지하고 접하고 있는 게 뭐죠? 도로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3요소입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되죠. 대지라는 게 있어야 되고 대지하고 접해 있는 게 바로 뭐랬죠? 도로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위에다 짓는 게 뭐란다? 건축물이란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바로 건축과 관련돼서 건축법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74페이지 보십시오. 374페이지 보시면 거기 재정 목적 나오고 중요한 거 아니야? 정의해서 용어 정의들이 쫙 나오는데 그중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물건들과 관련된 용어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첫 번째 뭐가 나온다? 대지라는 것이 나온다. 그럼 이 땅 건축물을 지으면 땅이 있을 거 되냐? 대지라는 게 무엇이더냐? 이겁니다. 원래 대지는 무슨 법에 있는 걸 끌어다 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줄여서 공간정보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들어있는 지적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지적법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라 부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이 공간정보법에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 필지란 말이 나옵니다. 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그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하나하나 이렇게 필지로 나눠진 것들. 자, 그 여러분들 땅이라는 걸 가보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네모나고 어떤 건 길쭉하고 뭐 모양새도 별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뭐가 설정된다? 여기 지번이 부여됩니다. 지번. 그래서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또는 임야 같은 건 산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부여된다? 지번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지번이 부여된 독립된 하나하나의 토지를 뭐란다? 그걸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걸 뭐라 부른다? 필지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필지 하나하나로 나눠진 이 필지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르자? 그걸 대지라고 부른다. 요거에 건축법에서는 이걸 대지라고 부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오죠? 공간정보법에서 필지라고 부르는 걸 원칙적으로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그걸 대지라고 한단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 우리 공시법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쭉 설명하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필지라는 말을 쓰면 공법 교수인 나는 그 옆에 앉아있다가 뭐라 한다? 대지라고만 하면 됩니다. 공시법 교수가 뭐라 한다? 필지라는 말을 쓰면 공법 교수는 옆에 앉아있다가 뭐라 그런다? 대지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법에서 말하는 공간적 법에서 말하는 이 하나하나의 이 필지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그걸 대지라고 부르는 게 원칙이다 라고 몇 페이지? 374페이지 그 중간 밑에 원칙적인
대지라는 용어 정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이룬다 이 말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필지가 뭐가 된다? 하나의 대지,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하죠.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적으로 거기 쭉 보면 두 번째 아니야 한 필지가 아니라 이거 몇 필지? 두 필지 이상 하면 이거 몇 필지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필지 이상 되는 이 필지를 뭐라 본다? 이걸 통틀어서 퉁쳐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6가지가 주르륵 거기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한 필지의 일부 이거 한 필지가 이만큼이죠? 이 한 필지 전체나 그거의 일부 또는 이렇게 두 필지가 있죠? 그 두 필지의 일부 이것만 또 뭐라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런 예배가 또 5가지가 주르륵 하고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더냐? 원칙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이 대지라는 개념은 공간정보법에서 나오는 이 필지라는 거 하나하나로 나눠진 토지, 필지로 나눠진 토지 하나하나를 원래는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르는데 예배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그랬으니까 한 필지의 일부 또는 두 필지의 또 일부 또는 세 필지의 일부 그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런 예배들이 있다. 요까지를 원래는 대지라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아직 그 숙지하는 데서는 아직은 다르잖아. 그건 심화 과정에서 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지랑 접해 있는 걸 말한다? 도로라고 한단다. 그럼 이 도로는 지금 무슨 법상의 도로를 말하는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라는 개념을 보는 겁니다. 이 도로라는 건요 여러 법이 있어요. 도로와 관련된 기본법이 있죠. 무슨 법일까? 도로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법이 있습니다. 도로하면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반법이 무슨 법일까? 바로 도로법입니다. 대단히 어렵죠. 도로와 관련된 일반법이 무슨 법이다? 도로법. 그 도로법에 가보면 도로의 종류에 관해서 쫙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도로법상의 도로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법상의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치할까? 아닙니다. 일부는 일치해. 그러나 반드시 두 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는 건 무슨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뭐냐? 이 개념 정의를 본 겁니다. 그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일로 와. 원칙적으로 뭐가 건축법상의 도로죠?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도로라는 게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어디 있을까? 한번 가보자. 기본서. 여러분들 기본서 맨 앞에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의 있었죠. 그 용어정의 중에서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 기본서 34페이지에 가보시면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세분화된 기반시설. 예, 원래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대통령령인 시행에서 더 세분화시켰대. 그리고 첫 번째가 뭐죠? 동그라미 1번 도로라는 거. 도로는 무슨 도로 있답니까?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지하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이렇게 도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7가지를 대통령이 시행해서 기반시설인 도로를 더 세분화시키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법에도 가보면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봐도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 하나인 도로를 몇 가지로 세분화시켰다? 7가지 도로 종류로 만들어놨습니다. 또 무슨 법에도 나온다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도로와 관련된 일반법, 도로법에도 여러 가지 도로 종류가 중요합니다. 소로, 중로, 중로, 뭐 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도법에서 도로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각종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법이 있는 걸 가벌한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신설 또는 변경하는 고시가 있으면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각종 법령에서 도로라고 고시했으면 우리 건축법에서도 뭔다?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이렇게 각종 법령에서 고시했다고 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합니다. 뭐가 가능하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것.
그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니까 걷는 것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자동차가 다니는 것도 둘 다 동시에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보행 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땡 틀려버립니다. 또는 자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따라서 보행만 가능하거나 자동차만 가능하나 그러면 원칙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예외는 있는데 원칙은 아니죠.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도 가능하고 그때 너비는 원칙적으로 몇 미터? 4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어느 지역인가가 이렇게 도로가 나 있죠. 근데 이 도로를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도로는 무슨 도로죠? 이거는 차량이 다니는 자동차 도로를 봅니다. 그 다음에 요 옆으로 뭐 있죠? 인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은 인도고 가운데는 차도입니다. 인도와 차도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면도로 같은 건 저 큰 앞에 있는 큰 도로 있죠? 그 뒷길에 있는 도로를 이면도로를 하는데 그런 데 가보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차도 인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앞에 쪽에 있는 도로들 보면 태반에 가운데 도로 차도가 있고 다시 또 인도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까지가 도로다? 인도가 끝나는 데까지가 도로입니다. 따라서 너비를 다시 달 때는 어디다? 여기 인도가 끝나는 때까지 이 길이를 이걸 너비라고 하고 이 너비가 적어도 몇 미터 이상 될 것? 4미터 이상은 돼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게 한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먼저 뭘 갖춰야 된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는 4미터 이상 되는 도로로서 전제 조건이야. 보행과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너비는 4미터 이상 되는 도로로서 이게 무슨 법에 가보자? 국토의계 및 융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 등에 따라 신설 또는 병에 관한 고시가 된다면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라. 게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각종 법령에서 고시한 도로인데 그 중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하고 너비는 4미터 이상 돼야 될 것. 자, 두 번째는 그런 법령으로 고시한 도로는 아니야. 법으로다가 도로다라고 고시한 도로는 아니야. 근데 뭐 내줄 때?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시 그랬습니다.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내줄 때 위치를 정하여 공고한 도로가 있습니다. 어디다 건축물을 지면서 그래 너 여기다 건축물 질래? 그럼 거기까지 들어가는 뭐 내란 얘기야? 진입도로, 소방도로 내란 얘기입니다. 그럼 진입도로가 내면 그때는 뭐 내주겠다? 건축 허가 내주겠다. 건축 신고 받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에 위치를 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한 도로는 아니야.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했으니까 이건 법으로 만든 도로는 아니지만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를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일까? 아니요. 그렇게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얘기?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우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이런 말이야.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쳐서 도시군들이 결정고시 되면 그때부터는 아직은 도로로 만든 겁니까? 아직은 안 만든 겁니까? 아직은 안 만들었죠. 그러나 실제로 도로를 내겠다고 확정된 계획이거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니까 이거는 진짜 도로 내겠다고 확정된 계획이죠. 그때 그러한 도로를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계획이 확정됐으면 그걸 무슨 도로로 한다? 예정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도로도 뭐로 본다? 건축법상의 도로로 본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건축법상의 도로일까?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겠죠? 첫 번째,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데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쓰기도 해. 근데 여기서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자,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구간에서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구간 안에서 뭐는 불가능해야 돼?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된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너비는 얼마가 된다? 이 너비는 원칙은 3m 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데 여기는 차량은 다닐 수 없어. 우리 어디 같은 데 많죠? 저기 보행자들만 많이 다니는 거. 뭐 예를 들면 저기 무슨 로데오 거리 같은 데 있잖아. 그럼 로데오 거리 같은 데 보면 자동차는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입구에다가 자동차 못 들어가게 저 콘크리트 같은 거로다 말뚝 박아놨잖아요. 말뚝 설치해서 차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만 들어가요. 그런 데가 바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데
시장 등의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너비가 3m 이상 되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막다른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 뭐죠?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해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는 있다 그랬죠. 그럼 뭐가 불가능하면? 그럼 보행이 불가능하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더냐?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반드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돼.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통행은 원칙은 가능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가능해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는 있다. 요거를 조심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뭐죠?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도로. 자, 가다 보면, 자, 여기서 갑니다. 가다가 이쪽으로 쑥 들어가니까 앞에가 꽉 막혀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죠. 가다가 쑥 들어가니까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더 이상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막다른 도로죠.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도로, 이런 도로를 말한다? 막다른 도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뭐만 갖추면 되죠? 너비만 일정 너비 이상만 갖추면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야. 요 길이가 얼마밖에 안 된다? 10m 미만밖에 안 된다. 예, 이 도로 길이가 9m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도로 너비가 몇 미터면 될까? 너비가 2m 이상만 되면 이거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너비가 몇 미터? 2m 이상이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 첫 번째죠. 두 번째,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이제 10m 이상부터 35m 미만, 10m 이상부터 30m 미만, 요 거리, 요 길이야, 요게 10m 이상부터 30m 미만까지 된다면 그때는 너비가 3m 이상 되면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를 봐주죠. 반면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되면 원칙적으로 너비가 6m, 이 폭인 너비가 6m 이상은 돼야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는데 예외적으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너비가 3m 이상만 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봐줍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일정 너비 이상 되면 이거 건축법상의 도로를 봐준다는 거. 그 중에 마지막 거. 왜 길이가 35m 이상 되는 막다른 도로라는 건 한참 안으로 들어갔는데 막다른 도로인데 뚝 끊어졌다는 얘기야.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럼 자동차가 갔다가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럼 뒤로 해서 빠꾸에서 나오려면 그때는 그냥 후진으로만 나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리 들어갔죠. 적어도 한 100m, 200m 들어갔는데 그 후진에서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너비가 얼마 된다? 너비가 6m는 돼야 된다. 그럼 너비 6m라는 건 자동차가 차머리를 돌려서 빠져나올 수 있는 너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약 4m 50부터 5m 사이에서 보통 이 차체 길이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이 길이가 보통 4m 50부터 5m 사이에서 보통 승용차는 너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너비가 6m 되면 차가 돌아서 빠꾸에서 나올 수가 있는 너비가 바로 6m라는 얘기죠. 근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그랬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이니까 자, 우리 용도지역은 뭐로 나누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금 안 보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있다면 이 중에 도시적이 아닌 읍이니까 읍면이니까 어떤 말이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 있는 읍 또는 면이라는 행정구역이 있다면 읍 또는 면자 들어가는 행정구역이 있다면 이 안에서는 너비가 얼마면 된다? 35m 이상 되는 막다른 도로에서는 너비가 3m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6m와 4m 차이는 뭐죠? 자, 도시지역 같은 데서는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니까 그럼 원칙은 도시지역 같은 데서는 너비가 6m죠. 왜 그렇죠? 도시지역 같은 데는 양쪽에 담장이 있다고 전제를 해놓고 그 골목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담장 있는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꽉 막혔으면 골목길에서 돌아 나와야 되거든. 그때는 앞범퍼와 뒷범퍼가 그 담장에 닿지 않아야 되니까 너비가 6m는 돼야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저 시골 도시적이 아닌 읍면이라는 건 저 시골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 데는요. 그 양쪽에 담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논두렁, 밭두렁 옆에 있는 도로들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더 이상 도로를 안 만들어놨어. 그게 막다른 도로가 됐죠. 그럼 도로 나올 때는 옆에 있는 뭐가 없습니까? 담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범퍼가 닿는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죠? 여기는 모들이 자라가 있거나 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차가 머리를 돌려서 나가야 되잖아요.
한 35m 이상 들어왔으니까 차머리를 돌리는 건 그때는 어떻게 돌려야 되냐? 원래 도시에서는 여기 뭐가 된다? 담장이 있어가지고 안 닿아야 되니까 앞범퍼 뒷범퍼가 안 돼야 되니까 너비가 6m를 필요로 하지만 어디에서는 시골길에서는 담장이 아니라 그냥 툭 트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르려면 뭐 해야 되죠? 자, 옆으로 다 돌 때의 자세를 봅니다. 차량으로 그림 그려보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만 논두렁 밭두렁으로 안 빠지면 된다? 바퀴만 안 빠지면 됩니다. 범퍼들은 좀 앞으로 겨 나가도 괜찮아. 논 쪽으로 좀 범퍼는 들어가도 되고 바퀴만 범퍼 쪽으로 논 쪽으로 안 들어가면 된다는 죠. 그래서 그때는 6m가 아니라 너비가 몇 미터? 4m만 돼도 여기까지가 이게 4m만 돼도 그래도 차량을 돌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골 지역인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너비가 6m를 필요하지 않고 4m만 돼도 차량을 돌려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4m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너비가 4m 이상. 그럼 도시 지역 안에서는 무조건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도시적이 아닌데도 읍이나 면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정구역명칭상 동자 들어가는 지역 있잖아. 무슨 동? 그럼 도시적이 아닌 동자 들어가는 지역. 이런 될 때는 너비가 그때도 6m 이상 됩니다. 동자 들어가는 지역은 주로 행정구역상 그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지역같이 많이 들어차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골 지역인 도시지역이 아닌 읍자, 면자 들어가는 행정구역에서만 너비가 4m 이상 된다. 아셨죠?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근데 요거 외우는 방법을 어떻게 한단다? 여기 공부부터 한다고 시비 걸지 마. 그랬습니다. 12. 예. 10m 미만일 때는 2m. 그래서 12, 10인데 시비 걸지 마. 누구도 중3이가 뭐죠? 중간지역. 10m 미만인 거, 30도 이상인 거 그 사이. 그 말이잖아. 10m 미만, 그때는 12. 그 다음에 35m 이상 되는 거하고 그 사이. 그러면 10m 이상, 30도 미만. 이걸 여기서 뭐란다? 중간 지역입니다. 이 중간에서는 그때는 몇 미터다? 너비 3m 이상 된다. 그러니까 중3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했죠. 중간에는 3m 이상이라 돼요. 중3이는 뭐 한답니까? 중3이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때는 어디 간단다? 그때 뭐 한다? 35일 공부를 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35일만 뒤져라고 공부하면 35죠? 35일만 뒤져라고 하면 어디 간다? 육사 간다. 예, 6m, 4m 두 가지니까 예, 중3에도 열심히 공부한다. 35일 이상 공부하면 육사 간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공부 못한다고 12 걸지 마. 중3이도 35일 이상 공부하면 육사 간다. 그렇게 일단 숫자들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건축물이란 개념 정리가 나오는데 요 건축물이란 개념까지만 살펴보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아까 대지라는 개념이 있었고 도라는 개념이 있고 구에다 뭘 짓는다? 건축물을 짓는다. 그럼 뭐가 건축물이냐?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건 무엇이냐?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이렇게 정리하죠. 첫째는 어디에 있는 것?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그랬으니까 토지 위에 정착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땅 위에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이걸 공작물이라 한다 그랬죠. 한자로 쓰면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이걸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이란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지는 건 전부 다 공작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물도 뭐의 일종일까요? 그거 기초 강의할 때 했었습니다. 건축물도 뭐에 속한다? 공작물에 속하는 겁니다. 왜요? 건축물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만들어서 지구에다 던져놓은 겁니까? 사람들이 지들이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맞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도 원래는 뭐에 속한다? 공작물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공작물하고는 건축물하고는 성격을 분리시키자는 얘기죠. 건축물은 워낙 중요한 거라서 그런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만 따로 개념 정리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디에 있는 공작물?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뭐가 건축물이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걸 건축물이라 이렇게 개념 정리했습니다. 자, 뭐가 건축물이다?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뭘 갖춰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지붕과 그랬습니다. 이 과는 뭐죠? 영어로 and란 뜻입니다. and는 뭐죠? 동시요건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지붕은 꼭 있고 동시에 기둥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과자니까 또는 벽 그랬으니까 이 또는 자는 뭐죠? 둘 중에 or이라는 거죠. 하나. 그럼 기둥과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표현한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 그랬으니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된다? 그게 건축물이라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지붕과 했으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건축물. 따라서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만 있다. 그래도 그건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지붕과 기둥과 벽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이고 그건 지붕은 꼭 있고 기둥 또는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딸린 시설물 그랬죠. 이에 딸린 시설물의 대표적인 뭐죠? 담장이라든지 축대라든지 또는 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택에 딸려 있으면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그 딸린 시설물까지도 다 합쳐서 뭐라 본다? 그것도 건축물이다. 담장, 주택에 딸려 있는 담장 이것도 공작물이 아니라 그건 건축물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이 아니라 지하나 또는 고가에 있는 그런 건축물도 있습니다. 토지 위에 정착된 게 아니고 땅속, 지하 또는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것들 이걸 고가라고 하죠. 우리가 고가도로 하면은 우리다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를 말하죠. 바로 그런 지하나 고가에도 뭐가 있다? 건축물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건축물이죠? 용도로 씁니다. 무슨 용도로 쓰는데?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으로 이용할 때 뭐로 쓴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해서 뭐 뭐죠? 사공, 점차, 창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이죠? 사공이 뭐죠? 노젓는 뱃사공. 바로 뱃사공이 누르졌는데 거기다 점차 사공이 배를 누르져 가는데 점차 어디 갑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 가죠? 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우리 그런 말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근데 여기는 사공이 많으면 점차 어디 간다?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창고로 간답니다. 그래서 사공, 점차, 창고로 간다.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점차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창고로 간다. 사공, 점차, 창고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게 고가나 지하에 있는 지하나 고가에 있는 공작물 중에선 뭐가 건축물이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로 이용하면 그것도 건축물이랍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모든 건축물이 다 건축법을 적용할까? 예, 원칙은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맞아. 그런데 건축법 적용을 안 했대요. 시험 문제 항상 영순입니다. 항상 영순이야. 몇 가지 있다? 크게 5가지는 건축물은 맞아. 그런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자, 여기는 사실 왕관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뭘 그렸었냐? 우리 국보 제1호 있죠. 바로 국보 제1호가 뭐죠? 우리 남대문이 있었죠. 남대문. 이 남대문이 국보 제1호입니다. 동대문은 보물 제1호로 되어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보하고 보물은 어떻게 다르더냐? 국보는요. 그 시대의 그 종류의 어떤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거. 그거는 국보 이렇게 정하고 국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다. 그럼 그건 보물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국보하고 보물은 상대적인 건데 국보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 보물로 지정한다. 이게 다 무슨 문화재? 지정문화재들입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로 나눠진다. 그래서 남대문은 국보 1호고 동대문은 보물 1호 현재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대문 전번에 불타가지고선 새로 해가지고 참 국보 1호로 다 하기에는 조금 문제였죠. 그래서 바꾸자고 하잖아. 국보 1호를 뭐라 하지? 훈민정음을 국보 1호를 하자는 말이 청원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쉽게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훈민정음 우리는 말 아니냐. 그걸 1호로 하자. 저도 그건 상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국보 1호는 남대문으로 불타버린 남대문이 아직은 국보 1호로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다 남대문 그림을 그렸었죠. 그 남대문이 바로 뭐죠?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합니다.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들입니다. 그때 가지정이라는 게 뭐죠? 가짜는 임시가짜입니다. 임시로 지정한 그런 본적 문화재죠. 그리고 임시로 지정하는 게 왜 그러죠? 자, 어떤 발굴을 했는데, 어떤 걸 찾아냈는데, 이게 국보급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검증이 안 끝나가지고, 진짜 이걸 그런 지정문화재로 해야 될지 않을지 아직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임시로 지정한 상태로서 보호하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진짜 이건 국보급이다? 그때 지정문화재를 하면 되는 거고, 야, 이건 아니야, 가짜야. 그러면 그땐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면 되겠죠. 그게 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겁니다. 지정문화재만 아니라 가지정문화재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럼 무슨 법 적용하죠? 그건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거지 건축법에 따라 그런 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로 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선로 부지 안에 뭐죠? 선로 부지가 뭐죠? 선로 부지라는 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예요. 영역이. 자, 우리가 철도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건 철도야. 그럼 철도가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상행선, 이쪽은 하행선 이렇게 치자.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 이 안에를 뭐라 본다? 이 안에를 선로부지라고 하죠. 이 안에가 선로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끔가다 뭐가 있죠? 이제 도로가 횡단하는 도로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또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기차가 지나갈 때는 이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 차량 못 다니게 통제하죠. 그래서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는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차량이 못 가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있는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차단기를 올려서 차량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안에를 뭐라 본다? 선로부지라고 합니다. 그 선로부지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운전보안시설. 이 운전보안시설이 뭐죠? 선로부지, 아까 말한 저 차단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 옆에 초소 같은 하나의 움막집 하나 있죠? 초소. 바로 그 초소 안에 아저씨가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기차가 오면 나오셔가지고 차단기 내려놓고 사람들 통제하죠. 못 가게. 그 다음에 기차 지나면 다 올라가잖아. 그때 그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막사같이 생긴 그런 초소. 이걸 뭐라 본다? 운전보안시설입니다. 그런 초소도 뭐죠? 건축물입니다. 지붕이 있습니다. 또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과 벽은 갖추고 있어. 그럼 그것도 뭐다?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나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두 번째,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들. 자, 우리 서울역 같은 데 가가지고 기차 타려고 하면 어떻게 타죠? 자, 몇 번 플랫폼으로 가라고 그러잖아. 그때 육교를 지나서 몇 번 플랫폼으로 내려가세요. 지하도 몇 번 지하도로 해서 몇 번 출구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 가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그게 건축물 형태로 됐다 하더라도 그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플랫폼.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플랫폼에 보면 이게 뭐죠? 지붕이네. 이거 뭐죠? 기둥이 있네. 지붕과 기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붕과 기둥이 있으니까 건축물은 맞아. 그러나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철도법에 따라 건축물을 짓는 거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짓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해당 철도나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급수라는 건 물을 공급한다. 급유라는 건 기름을 공급한다. 급탄, 석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차들에게 가다가 중간에 기차에다 뭘 넣어야 돼? 수증기 필요한 물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석탄도 넣어줘야 되고 또는 기름으로 가면 그런 기름을 넣어줘야 되잖아. 그런 시설들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시설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있죠?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라는 게 여기 5번이 들어가야 돼요.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이거는 수정된 자료에서 집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 안에 써 있는데 이 표에서 밀려서 사라져 버렸어. 다시 살릴게요. 자,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 뭐죠? 하천에 보면 우리 논 같은데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빼내기 위해서 물을 이거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율을 조정해요. 그래서 물을 빼내고 물을 집어넣고 하는 그게 수문 조작실을 합니다. 보통은 농경지, 농사 짓는 쪽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빼내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수문 조작실을 하는데 이런 수문 조작실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지붕 있잖아. 그죠? 여기 벽 있잖아. 그래서 지붕과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기 이제 위에 거부터 선로부지에 있는 몇 가지 시설들 아까 다시 여기가 아니다. 다시
선로부지에 있는 몇 가지 썰? 네 가지 썰. 이건 선로부지만이야. 선로부지에는 네 가지. 첫째, 운전보행 썰,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르치는 보행 썰, 플랫폼, 급수급탄, 급위썰. 외우는 방법,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플랫폼에서 치면 급히 뭐를 준다? 물을 주어라. 예, 운전하다 보행자를 플랫폼에서 쳤습니다. 사람을 쳤죠? 그럼 어떻게 돼? 내려서 기절했으니까 물 줘서 깨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히 물을 줘라. 그래서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플랫폼에서 쳤다. 급히 물을 줘라. 급수. 급히 물을 준다. 급수. 그렇게 정리했죠. 또 다섯 가지는 어떻게 하죠?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했을 때 지정문화재를 차에다 실었다. 왜 실었죠? 훔친 겁니다. 지정문화재처럼 보물 같은 저런 걸 도구란 거죠. 그래서 도구를 했습니다. 땅속을 파가지고 지정문화재 나왔어. 그걸 차에다 싣고 선루부지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려서 어디다 컨테를 이용한 창고 안에다가 넣고 간이 창고에다 넣고 뭔다? 수문장이 지킨다. 아, 하나 빠졌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설 컨테이너 간이 창고. 아, 이거 빠지고선 이거 먼저 설명했죠. 다시 한번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 뭐죠? 고속도로 가면은 돈 받는 데 있잖아요. 그 통행료 징수시설입니다. 우리말로 톨게이트라고 표현하죠. 그 바로 톨게이트에 가보면 아줌마가 여기 앉아 있잖아. 그런 앉아 있는 거기 보면 지붕 있죠. 벽 있잖아. 지붕과 벽이 있으니까 뭐다?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컨테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있습니다. 이때 컨테를 이용한 간이 창고 뭐죠? 컨테이너 박스 있죠. 저 수출할 때 쓰는 그 철제로 만드는 창고, 그 박스, 그걸 원래는 수출용 포장용기인데 그걸 뭐로 쓴다? 간이 창고로 쓰겠답니다. 임시적으로 쓰는 창고로 쓰겠대. 그러니까 창고로 쓰니까 출입문 만들겠죠. 여기 창문 만들겠죠. 그러면 저 위쪽은 지붕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옆에는 벽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붕과 벽이 있으니까 뭐가 된다?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요게 중에 공장 안에 있을 것. 아무 데나 있다고 컨테이너에 의한 간이 창고를 해서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장 안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울 때, 공장 안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장 안에다가 이런 컨테이너 간이 창고를 만들어 놓을 때 그때는 허가 받을까? 아니요. 건축법 적용 안 한다니까 건축허가 안 받습니다. 건축 신고 안 해도 된다.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겠다? 다섯 가지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한다? 지정문화재를 차례 싣고 선로부지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컨테를 이용한 간이창고에다 넣고 수문장이 지킨다. 예, 그건 쉽게 말하면 도구란 거야. 지정문화재를 도구라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갖고 가는 거죠. 어디 지난다? 선로부지도 지나고 고속도로 지나서 컨테를 이용한 간이창고에다 거기다 숨겨놓고 그걸 또 다른 놈들이 와서 가져가면 안 되잖아. 수문장이 지킨다. 수문이란 말이 나왔죠. 수문 주작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봐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건축법상의 도로야. 어떤 요건을 갖추고? 첫 번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는 4m 이상 돼야 그게 원칙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둘 중에 한 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즉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는 3m 이상 되는 도로인데 첫 번째는 국토의 개미 이유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면 각종 법령에서 고시했다면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다. 두 번째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는 3m 이상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 도로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무슨 도로다? 예정도로. 그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시장 등의 지정 공고한 구간에서 너비가 3m 이상 된다면 원칙적으로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는 2m 이상일까? 시비 걸지 마. 그때 중3이 중이라는 건 10m 이상 30m 미만인 길이일 때는 너비가 얼마면 된다? 그때는 너비가 3m 이상이면 3m 이제 이상만 된다면 건축법 도로입니다. 중3이 자 35m 이상 된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너비가 6m 이상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3m면 된다. 그래서 35일만 공부하면 육사간다. 너비가 6m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3m 이상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12 걸지 마. 중3이도 35일간 공부하면 육사간다. 그렇게 숫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4라는 건 뭐죠?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은 너비가 6m가 아니라 그때는 3m 이상만 돼도 길이가 30m 이상 되는 막다른 도로죠. 그때는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너비가 3m 이상만 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한다. 끝까지. 자, 이제 두 번째 건축물이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걸 건축물이라 하는데, 지하나 고가에서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이용하면 그걸 건축물이라 합니다. 따라서 지하나 고가에서는 사공이 점차 어디 간다? 사공이 노를 젓는데 그 배가 어디 간다? 점차 창고로 간다. 사공이 배를 젓는데 점차 창고로 간다. 사공, 점차, 창고. 이렇게 일단 외우시면 됩니다. 또 건축물은 원래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있더라. 여기 원래는 남대문 그림이 있었어요. 그 남대문 같은 것들은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일정한 시설들, 운전보행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 흡입시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인데 공장 안에 있고 이동이 용이한 간이창고들만. 또 하천구에 있는 수문조약실. 이렇게 5가지 어떻게 하면 됐죠? 지정문화재를 도굴 해가지고 그걸 훔쳐가지고 어디 간다? 선로부지를 지나 고속도로를 지나서 컨테이너 간이창고에다 집어넣고 수문장이 지킨다. 요 5가지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 거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겠죠? 뭡니까? 고층 건축물이 뭔지, 초고층 건축물이 뭔지, 준초고층 건축물이 뭔지부터 용어 정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